안녕하십니까. 1학년 통합과학 담당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1, 2, 3단원, 즉 중간고사 출제 범위의 내용을 복습해보고 이어서 개념 완성 문제를 일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출제 범위는 1단원 전체 중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원소의 주기성, 이 세 단원이 출제 범위입니다. 먼저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입니다. 교과서 14에서 2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허블의 외부은하 관측. 허블은 외부은하를 관측해서 대부분의 외부은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커집니다. 즉, 더 빨리 멀어진다는 소리인데요.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이 스펙트럼의 선들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쪽이 적색이므로 이것을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적색 편이량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등장과 확립. 빅뱅 우주론은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며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입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되어 우주는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우주론입니다.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하였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하였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상 우주론도 마찬가지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주의 질량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고 밀도가 감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이 일정하며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면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지지받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인데 이 확립 과정까지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주는 정지해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우주는 팽창한다, 르메트르 프리드만의 이론이 논쟁 끝에 우주 팽창의 증거, 즉 허블의 외부은하 관측이 되면서 이 논쟁은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빅뱅과 정상 우주론이 논쟁을 하였는데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인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면서 현재로서는 빅뱅 우주론이 가장 알려지고 지지받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탄생과 원자의 생성입니다. 물질을 잘게 쪼개면 원자라는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잘게 나누면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자와 쿼크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진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보통의 원자에서는 이 전자의 전하량과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을 이루게 됩니다.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5 승초에는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는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3분 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38만 년 후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이며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이로 빛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빅뱅 이후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이었습니다. 이 7대 1을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14개 대 2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양성자가 14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습니다. 이때 이 양성자 하나하나는 바로 수소의 원자핵이 됩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필요하므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이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헬륨 원자핵이 하나일 때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됩니다. 따라서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질량비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각각 1이므로 수소 원자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구해보면 12개는 질량이 12가 되고 여기 4개로 구성된 헬륨 원자핵은 질량이 4가 됩니다. 12대 4를 하면 질량비는 최종적으로 3대 1이 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3대 1로 예측했는데 우주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질량비가 3대 1로 정확히 예측한 바와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빅뱅 우주론이 더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했는데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하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생기게 되었고 이럴 때의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며 이것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우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펙트럼은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난 것입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굵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별과 은하 등의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연속 스펙트럼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눌 수 있겠죠.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중간 선으로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연속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선 스펙트럼은 다른 말로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있을 때 별에서 오는 빛이 고온의 기체를 지나면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에서 일부의 선만 방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별에서 오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몇몇 선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검은 띠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외부나 AB의 흡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은하 AB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지금 이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의 선들이 오른쪽으로 약간씩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쪽,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AB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퇴 속도는 은하 A가 은하 B보다 작다. 아까 선생님이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나요? 적색 편의량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럼 누가 더 편의가 많이 되었나요? 은하 B가 더 편의가 많이 되었죠. 많이 더 치우쳤으므로 은하 B의 후퇴 속도가 더 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B가 A보다 멀다.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거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량이 큰 B가 더 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은 빅뱅 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이다. 이 그림을 보면 양성자, 원자핵, 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자핵에 무엇이 결합하였나요? 전자가 결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자가 형성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생성된 것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형성되었다. 맞는 보기죠. 이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전자와 원자 핵들의 빛이 가려져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이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하면서 이 사이사이로 빛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별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22에서 2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별을 만들어준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간 물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성간 물질은 성운이라고도 합니다. 성간 물질이 모여 중력이 커지면 더 많은 물질이 모여듭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물질들을 점점 더 끌어당기게 되면서 물질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다음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열 때문에 별의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수축하면서 이 원시별은 크기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이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별의 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 온도가 점점 높아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계열이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이 주로 순서를 보내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별의 90%의 이상이 주계열성이며 생애의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 에너지 발생은 질량이 감소하면서 델타 MC 스퀘어라는 양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 즉 주계열성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바깥쪽으로 기체의 내부 압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력각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별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처음에 수소 핵융합을 하다가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 부분이 다시 수축하면서 헬륨 핵융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중심부에는 탄소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가 남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충분히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면 핵융합을 멈추게 됩니다. 철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F2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구조가 나오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지 질량이 태양보다 큰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별은 성운에서 시작되어, 즉 성간 물질이 모이면서 시작되어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계열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래쪽 주계열성이 조금 더 작습니다. 여기가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생애입니다. 밑에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을 지나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데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적색 거성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성상 성운으로 갔다가 이 A는 백색 외성입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이 그림을 가져와서 A라고 되어 있는데 백색 외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주계열성을 거쳐서 초거성으로 갑니다. 초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철까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수축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온도도 올라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소들이 다른 별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한 이후에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가는데 이 둘의 차이는 질량이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더 컸던 애들은 블랙홀로,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은 중성자 별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입니다. 태양계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뭉쳐져 성운이 형성되었고 이 성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계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서 가까운 순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이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철, 산소, 규소 등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목성형은 태양과 먼 곳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소는 별이나 행성,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탄소는 특히 다른 원소와 다양한 화학적 결합을 함으로 화합물을 이루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별의 서로 다른 진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가를 보면 중심부에 헬륨이 있습니다. 이 헬륨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수소 핵융합의 끝부분인 주계열성의 끝부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을 보면 중심의 헬륨이 점점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팽창을 합니다. 이때 바깥쪽 층에는 수소가 존재하는데 수소로 되어 있는 껍질 같다고 해서 이것을 수소각이라고 합니다. 껍질 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는 수소 핵융합은 주계열성, 헬륨 핵융합은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별은 가에서 나로 진화한다.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거 아까 문제에서 보았습니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평균 밀도를 비교하려면 우선 부피를 알아야겠죠. 이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변화가 없을 때 밀도는 부피가 작은 가가 더 크겠죠.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부피가 증가하면, 즉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림은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본 그림이 이 문제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이다. 아까 이 초거성, 초신성 단계를 거치는 별은 나보다, 즉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했었죠. 태양의 최종 진화 형태는 A이다. 여러분, 태양 정도인 별은 이렇게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는 단계는 A이다. 가장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은 바로 초신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원소를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금속, 비금속,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는 성질이 광택이 있으며 열 전도성이 높고 전기 전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고 열 전도성이 낮으며 전기 전도성도 낮습니다.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 원소를 준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대체로 왼쪽 아래에는 금속,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이 위치하게 되고 특별히 수소는 비금속에 속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합니다. 반응성이 증가하면서 양이온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상대적으로 양의 전하를 띠게 되는 원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비금속은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음이온이 잘 되는 반응성이 크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음이온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주기율표는 이러한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만든 원소 분류표였죠. 여기서 가로줄은 주기를 뜻했고 세로줄은 조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족 중에 수소를 제외한 원소들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18쪽의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여기 라돈까지 포함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네요. 자, 17쪽에 있는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이것의 성질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일정한 원자 번호의 간격을 두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반복되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이 전자가 도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 껍질은 이렇게 원자 핵을 그리고 전자가 도는 경로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전자 껍질이 됩니다. 에너지 준위는 이러한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또는 상태입니다.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즉 안정하고
멀수록 높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원자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배치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원자는 대체로 바닥 상태를 먼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부터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이때 원자 핵에 가까운 순으로 2개, 8개, 8개 이런 순으로 채워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주기는 같은 가로줄을 의미하며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은 같은 세로줄이며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에 속하며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하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최외곽, 이때의 각은 껍질 각자입니다. 그 다음 이 최외곽 전자와 헷갈리는 게 원자과 전자인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건 똑같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1쪽에서 17쪽까지는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18쪽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는 헬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고 헬륨 이후의 18쪽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이 18쪽에 있는 원소 모두 다 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져 있으면 매우 안정한 상태이므로 화학 반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0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8개 또는 2개지만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18쪽일 때만 특히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 두길 바랍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입니다.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대체적으로 반응성이 크고 무르며 공기 중에서 쉽게 광택을 잃습니다.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을 띱니다. 이 염기성을 띈다는 것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예로는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17쪽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며 수소 기체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원자 자체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다는 의미입니다.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끝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인력이 조금 더 작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겠죠. 이 전자를 떼어내면 다른 할로젠 원소 등과 같은 것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 쉬울수록, 즉 인력이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할로젠 원소는 이거랑 좀 다른데 껍질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위로 갈 때입니다. 위로 갈 때 껍질 수가 줄어들고 원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원자 크기가 줄어들면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자가 더 잘 붙잡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젠 원소들은 이미 7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개의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1개를 가져와서 안정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력이 클수록 다른 전자를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 원소가 뭔지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풀어봅시다. A는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A는 18쪽에 해당합니다. 18쪽은 아까 선생님이 비활성 기체라고 했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여러분, 족이 같으면 동족 원소는 서로 성질이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D이다.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B는 1개, C도 1개입니다. 1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D를 보면 족의 맨 끝자리 7개가 되고 A는 18족이기 때문에 18족의 아까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큰 원소는 D이다. 맞는 보기가 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은 이온 X-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표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대괄호처럼 생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를 표기하게 되면 음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음이온은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며 얘는 전자를 얻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를 하나 얻었다는 거는 얘가 원래 없는 전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총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의 개수가 17개입니다. 17개라는 말은 17번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17번의 원소 기호는 뭐였나요? X가 곧 17번 염소 Cl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를 알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이 내용만 보고 풀어도 됩니다. 추가로 양이온을 보겠습니다. 양이온은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 잃음. 자, 이걸 보면 3주기 원소이다. 주기는 뭐랑 같았나요, 여러분? 전자 껍질수랑 같았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3주기 원소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8이다. 여러분, 이 원소, 지금 양이온이, 음이온이 된 이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17번인 X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인가요? 7개죠. 그러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이다. 염소는 대표적인 할로젠 원소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등교계약 이후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함이다. 신비함은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내용을 배우는 것이 맞지만 이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함을 좀 더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우리 건강하게 힘든 시기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점은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데 골드피쉬 _ 95 @ 교육.net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